겉으로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좀 알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걸 이제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잃어버린 20년의 그 배경을 보면 일본과 독일은 그 패전국인데 2차 대전 이후 경제전쟁에서 승전국이 됐고 영국과 미국은 승전국인데 경제전쟁에서는 패전국이 됐죠. 이게 뭐 이론에서는 뭐 환율이 조정하고 어쩌고 했는데 30년을 넘게 기다려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레이건 때죠. 일본을 비틀어 가지고 프라자 합의를 해서 이제 환율을 그 대역전을 이제 그 시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50%를 그 절상을 시키는데 당시로서는 일본 수출의 40%가 그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을 그 거절하고는 일본이 견딜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또 그런 만큼 굉장히 그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엔고가 되니까 소위 그 엔고 버블이 그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85년에 비해 5년 동안에 일본의 땅값을 보면 상업지역은 4배가 올랐고요. 주택지는 2.6배, 공업지는 2.5배가 상승을 합니다. 주가도 대략 한 그 84년에서 89년이 이제 정점이라서 그런데 같은 5년 기간 동안에 대략 한 240%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런 그 엔고 버블을 겪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엔고 버블의 끝에 가서 일본은행이 그 아주 잘못한 그 중앙은행의 잘못된 금리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이 요 버블 끝에 가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블이 꺼지는 것을 일본은행이 가속화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그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붕괴 이후에 이제 그런 잘못된 일들이 그 벌어지고 이렇게 잘못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그 뒤에는 바로 일본의 그 특유의 정치 문제가 뒤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배경이고요. 20년의 그 민낯을 보기 전에 우선 먼저 우리가 그 답을 좀 보고 가자는 거죠. 왜 이렇게 그 잃어버린 20년이 됐나? 첫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엔고 버블이 붕괴하는 그 충격이 있었고요. 엔고가 붕괴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기업들하고 이 금융기관들이 이 그냥 부실 자산을 안게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대차대조표를 지키는 게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채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통화정책이라는 게 이제 아무리 뭐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해봐야 들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정책 실패가 있습니다. 이따 내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 그 구조조정과 경제 활성화 두 개를 가지고 정권마다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은 표를 잃고 경제 활성화를 하기에는 식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항상 죽도 밥도 안 되고 계속 그 실패를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년부터 경제 그 활동 인구가 감소를 하고 2010년부터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그 소비가 침체되고 그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목하셔야 될 게 이제 이러면서 엔고가 결국 이제 또 하나의 그런 그 디프레이션을 가져와서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 그 결국 고령화하고 이 그 디프레이션 양쪽이 그 내수 침체를 그 가속화하는 이제 악순환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90년대 들어와서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6개 요인 중에 제가 봐서는 1번은 우리하고 다르고요. 2번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저희한테도 2번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6번은 우리한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세 나라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미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신경제를 가지고 90년대에 잘 나가죠. 일본이 계속 이제 바닥을 기고 보시면 독일이 90년대 말에 와서 애를 먹다가 그 200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오도 개혁이 여기서 2004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실오도 개혁이 결국은 2009년부터 세계금융 위기가 일어나고부터 그 재정의 건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력 발휘를 해서 독일 경제가 이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독일과 그 일본이 어떻게 다른 길을 가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 파란 건 올라가는 거고 요 녹색은 내려오는 건데 보시면 2%를 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잃어버린 20년의 뉴노멀은 뭐냐면 성장률 1%입니다. 2%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만 9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0.9%입니다. 25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0.9%예요. 민간 소비 지출은 1%입니다. 자본은 계속 감소했어요. 이게 결국은 매크로로 봤을 때 잃어버린 20년의 실체입니다. 성장률이 1%가 안 되는 경제를 지금 25년을 간다는 거. 이것이 국민의 삶에 뭐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그 잃어버린 20년의 민낯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성장률을 퍼센트 포인트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0.91% 평균 성장을 했는데 내수가 0.6입니다. 내수가 0.6이고 이 25년 동안에 투자는 완전히 거의 죽습니다. 거의 성장에 기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일본에서 신미경사라는 친구가 개요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이 친구가 TPP 이걸 검증을 해가지고 굉장히 일본에서 아주 주목받았던 연구입니다. 이 사람 연구의 그 결과는 뭐냐면은 잃어버린 20년이 단순한 이런 총수요 정책의 실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급 측에 있어서도 이걸 보시면은 총요소 생산성이 1.6에서 0.5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뭘 하냐면 1인당 실질 GDP가 떨어지는 것에 40%를 이게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TPP의 하락이.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은 확대 재정 정책의 실패나 금융 정책과 같은 총수요 관리의 실패만이 아니고 공급 측에서도 그런 심각한 그런 이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걸 이 연구가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소위 단가의 지수죠. 단가의 지수 중에 내수에 대한 거. 이걸 보시면은 버블이 무너지면서 이제 와장창 이제 떨어집니다. 보시면 조금 나아지다가 주저앉고 일어서다가 주저앉고 이걸 계속을 합니다. 그 얘기는 빅턴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 빅턴이 있어야 이제 나아지겠구나 이기라는데 이걸 못하죠. 이건 뭐 환율 여기 보시면 이제 환율이 이제 250엔대 가 있던 거를 쫙 떨어뜨려 가지고 88엔까지 89엔까지인가 이제 그렇게 밀어붙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 국부가 90년을 피크로 해서 국부가 계속 줍니다. 왜? 고정자산 땅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요. 국부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GDP 이제 총량인데요. 이거는 뭐 다른 나라들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일본은 국부가 이건 달러로 해가지고 95년 이후로 이걸 회복하는 데가 거의 2010년 후반 와서 이제 다시 이 수준을 회복합니다. 이 퍼캐피타를 보시면은 95년이 42,500불이었는데요. 이거를 회복하는 데가 12년에 와서야 회복합니다. 퍼캐피타가. 그러다가 이제 또 환율 문제 때문에 다시 이제 지금은 36,000불대로 떨어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급 측에서 일본을 보면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버블이 꺼질 때인데 93년만 해도 일본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경제가 이제 97년에 와서부터 이제 추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0년까지 계속 기업 도산이 늘어납니다. 구조조정을 계속하죠. 여기서 쭉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2001년에 와서 26등을 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20등대를 왔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에 10년이 채 안 걸린 이 기간 동안에 1등이 26등의 나라로 추락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 나라 경제 1월로에 실렸던 건데 세계 수출 시장에서의 비중을 보여주는 걸 보면은 88년만 해도 이게 거의 9.5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이게 거의 2.5분의 1이 됩니다. 지금 4%대로 지금 떨어집니다. 우리는 뭐 많이 느린 거죠. 2%대에서 지금 3.1이니까요. 중국은 2에서 뭐 6배가 올라가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출을 이게 줄었냐? 바로 이제 이게 이제 보여준다. 이걸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일본이 강세를 가지고 있는 기계, 전자, 광학기기 이게 다 무너집니다. 경쟁력을 뚜렷하게 잃게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 결국은 이게 삼성이라든가 우리 한국 기업들의 반작용이라 보는데 이거 이제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화학, 철강만 강해지 나머지 이게 다 이게 기계, 전기, 이거 자동차만 버티고요. 이게 다 일본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품목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이 이제 어떻게 이제 무너지느냐 하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데요. 85년에 지수가 129가 90년에 500까지 갑니다.
이렇게 가서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하면 2012년에 7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 지수가 나온 걸 보면은 최고점에 지금 14%입니다. 최고점에. 주택지는 3분의 1, 공업지역은 고점에 지금 30%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동경의 주택지수입니다. 아까는 땅값 얘기고, 땅 얘기고, 이거는 그 집값 얘기인데, 이걸 보시면은 93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떨어질 때는 거의 76이니까요. 거의 40% 정도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일본에 95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 집값이 돌이켜보면은 아마도 가장 고점일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니케이 225를 보시면은 이 버블이 89년 10월 29일 날 3만 거의 9천을 갔는데 이게 10년 동안 6배로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 그러다가 제일 바닥이 09년 그 리만 사태의 그 3월 달에 이제 그 이제 대붕락이 있었죠. 그때 7천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5분의 4가 달아난 겁니다. 고점에. 예, 그러던 것이 지금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회복을 한 거죠. 어제 이제 그 2만을 회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12년 만에 지금 회복을 했다고 뭐 아주 그 대단히 어제 오늘 신문에 대해서 특필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최고점에 지금 그 절반을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89년에 지금 절반입니다. 27년 만에 절반을 회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저는 생각할 때 잃어버린 20년은 정말 진정한 민낯을 뭐냐? 저는 이 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시면은요, 이건 노미날입니다. 실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30인 이상 사업자의 평균 월급이 95년에 41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얼마냐? 13년 통계인데 3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보다가 월급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에서. 이게 잃어버린 20년의 민낯.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회사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월급이 한 푼도 안 오른다. 그 상상이 가냐? 그게 잃어버린 20년의 모습이다, 이게. 예, 제조업은 조금 나왔습니다. 조금 오른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 수입은, 이거는 조금 줄었어요. 한 4% 정도 줄었고, 그러니까 부인이라든가 다른 애들이 이제 그 파트타임을 해서 가계 수입 전체로는 90년이나 2014년이나 25년 전으로 가계 수입은 총액으로 거의 같습니다. 실제로 쓰는 돈은 조금 줄었습니다. 한 4%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준 게 뭐냐? 세금이 줄었습니다. 이제 돈 쓰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소비가 한 9%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준 게 뭐냐? 옷값이 제일 많이 줄었고요. 제일 는 게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당연히 의료비가 늘고 통신기기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통신비가 굉장히 많이 는 걸로 나타났고요. 우리가 일본 20년 동안 일본이 그 냄비 속에 깨구리처럼 살았다고 하는데 그 냄비 속에 깨구리가 뜨거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물가 때문이죠. 보시면은 점선은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이건데 계속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니까 월급이 안 올라도 구매력의 그러니까 삶의 질은 개선은 되지 않지만 나빠지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현상 유지로 이제 가는 거죠. 요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물가 지수입니다. 아까는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고 물가를 보면은 20년 동안 뭐 거의 물가가 차이가 없어요. 의료비만 조금 올랐어. 나머지는 거의 물가가 차이가 없습니다. 25년. 이게 정말 성장률 1%니까 거의 경제학 교과서에 얘기하는 거의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에 거의 가까운 겁니다. 성장도 안 하고 물가도 안 오르고 요거는 인구가 얼마나 그 증감을 나타냅니다. 이걸 보시면은 2011년부터 줍니다. 11년부터. 2010년이 피크예요. 작년까지 4년째 지금 그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나온 그 인구 숫자를 보시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26.4%입니다. 75세 이상이 12.8인데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이 12.6이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85세 이상이 4%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가장 최근치로 이제 6,500만인데요. 65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보다가 취업자는 큽니다.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보시면 이거는 전업 파트타이머입니다.
전업입니다. 파트타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파트타임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1000만이라는 겁니다. 전체 근로자의 19%가 전업 파트타임입니다. 왜? 풀타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비정규직 비율이 일본이 지금 38%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90년에 12.1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에 한 91년쯤 와 있습니다. 비율이요. 그리고 얘들이 이것이 더블이 되는 게 13년에 와서 이제 더블이 됩니다. 이게 이제 24를 이제 넘어서죠. 오고 여기도 보듯이 2010년에 인구가 피크고 그다음부터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이제 아까 26.8이라 그랬죠.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26.2 여기 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2030년이 되면 32%. 실제로는 이보다 지금 빠르게 이 예측치보다도 지금 빠르게 가더라고요. 2050년에는 거의 40%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악패표를 더 브렉다운을 해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요 위에 거는 65세 이상 인구고 밑에 거는 75세 이상 인구입니다. 지금 보시면 75세 이상 인구가 13%예요. 우리 지금 65세하고 아까 같다 그랬죠. 이렇게 가는 거 30년이 되면 일본 인구의 5명 중에 1명은 75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 일본 인구 4사람 중에 1명이 75세 이상입니다. 일본은 이제 65세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부양 비율인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고령자 한 사람을 부양하는데 15세에서 64세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가 몇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90년에는 6명이 일해서 노인 한 사람을 돌봤다는 얘기죠. 2015년은 지금 이미 2.3명이 일해서 노인 한 사람을 돌봅니다. 2050년이 되면 한 사람이 일해서 한 사람을 돌봅니다. 결국 이것이 앞으로 그런 소비의 위축, 저축의 위축, 투자의 위축, 이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남는 게 없으니까요. 아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부양 비율이 90년에 5명이 일해서 한 사람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거의 2명이 일해서 한 사람 먹여 살리고 50년 되면 한 사람이 일해서 한 사람 먹여 살리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고령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일본은 이제 크게 그 세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의료보험이고 이거는 이제 후생연금인데 얘들은 우리하고 다른 게 개호보험이 있습니다. 그 개호라 그래가지고 우리 말하면 집에 혼자 계시는 그 노인 돌보는 거 이제 소위 그 개호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절반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개호 비중이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들어가면 이제 의료보험에서 빠져가지고 개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표를 만드느라고 이제 고생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요. 펜션이죠. 사회보장급여가 90년에는 GDP 규정에 나오는 국민소득의 13.6%가 지금 얼마가 됐냐면요. 2000년에 21%,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31%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놀라운 거는 일본은 일본 경제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들의 이런 사회 보장을 누리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지속적으로 그걸 백업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의료비가 국민소득의 6.1%에서 지금 더블이 됐어요. 11%까지 갔습니다. 계속 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령화로 인한 그런 지출이 늘어나는 데 비해 가지고 조세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고 여기 보시면은 조세가 27에서 지금 22니까 5%포인트가 준 거죠. 왜 지금 아베 정부가 이제 부가세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은 사회안전 지출의 40%가 정부 보조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는 건 60%밖에 안 되고 40%를 이제 정부가 충당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결국 내재원 이게 다 이제 국채로 메꾸는 거니까 결국은 40%를 결국은 다음 세대의 빚으로 지금 이걸 지금 꾸려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이제 내건 게 뭐냐면 이대로는 갈 수 없다. 우리하고 지금 똑같아요. 이대로는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뭘 줬냐 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이걸 5%를 더 걷어가지고 이제는
애들까지 이제 돌보겠다. 육아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걸 걸어서 이제 국민들을 이제 그 설득을 했고, 뭐 그래도 상당히 그 성공을 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느냐? 65세 이상 인구가 보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공적요금 의존도가 거의 90%입니다. 자기 소득의 90%를 그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이 나와서 좀 전체 가구보다는 연금 의존도 높기는 합니다만은 괜찮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입이 있는 일을 이제 얼마나 하느냐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요 비율은 우리보다 낮고요. 요거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0 단위로 끊는데 얘들은 5살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우리하고 지금 같이 비교를 못해서 그런데 요게 우리보다 높습니다. 요 비율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대체로 그 50대 후반에서 60대 전반까지의 그 일하는 비율이 우리보다가 상당히 그 높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얼마나 그 일을 하느냐 보시면은 50대 후반은 90%가 일을 합니다. 60대 전반은 73%가 일을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보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60대 후반도 일을 하는 사람은 25.3인데 전체로 따지면 한 절반 정도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뭐 여자는 뭐 당연히 그 취업률이 낮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빈집 문제입니다. 별장을 빼고 빈집률이 일본 전체로 7채 중에 한 채가 빈집입니다. 동경의 인구가 제일 많은데 7채 중에 한 채가 빈집입니다. 일본서는 우리로 말하면 그 동경의 그 황궁 옆에 있는 그 매덕행 하는 그 고저택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을 그 문화재단에 헌납을 못 해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중에 우리 같으면 서울에 그 성북동에 있는 우리가 몇십억짜리 하는 집 똑같은 거죠. 아마도 그 집도 아마 그렇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서는 보면은요, 특히 자기 고향의 아버지가 남긴 고향집, 그거를 처리했다는 게 성공 사례로 아주 소개가 됩니다. 저는 요거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급속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산의 유동성이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선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마을에 학교가 없어지면 그게 이제 완전히 거기는 유동성을 상실하는 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뉴타운들이 통째로 비어갑니다. 뉴타운들이. 그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살기 시작하니까 가게가 없고 주유소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름을 넣자면 몇십 킬로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일본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름을 넣거나 물건을 뭘 하러 사라고 해서 몇십 킬로씩 가야 돼요. 다 떠나버리고 없으니까요. 저는 이건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향에 있는 뭐 토지, 뭐 집, 저는 서울에도 조만간에 이제 이런 집이 나타날 겁니다. 유동성을 잃는 그런 주택도 나올 거고 아파트도 나올 거고. 특히 뭐냐면 고향에 부모가 남긴 재산. 그러니까 일본한테 골칫덩어리도 이것 때문에. 주간지 다이아몬드 이런 데는 고향집을 정리했다. 이게 아주 큰 성공 사례로 어떻게 그걸 정리했냐 하는 게 아주 인기 기사가 될 만큼. 저는 이게 우리도 멀지 않아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고령화의 민낯을 보면요. 65세 이상 노령 인구 중에 10% 정도가 절대 빈곤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뭐 절대 빈곤이 지금 거의 48%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 가구의 37%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고령화의 제일 문제가 독거노인입니다. 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독거노인입니다. 4분의 1이 독거노인이고 이것이 2030년 되면 40%가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거노인이 바로 이제 독거사 문제를 일으키고 1년에 일본서 독거사가 한 3만 명 정도 난다고 보는데, 그리고 60세 이상의 자살자가 1년에 한 10,000명 정도 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 중에 지금 15%가 인지증이니까 이제 가벼운 초기 치매 증세죠. 이건 후생성의 통계입니다. 2025년 되면 일본 노인 5명 중에 1명은
침해라는 겁니다.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뭐냐? 지금 침해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연애를 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얘들은 그 콘베어식 행복 보장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대는 갔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게 왜 초식남이냐? 예.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전업으로 파트타임을 하니까 자기는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여자한테 야 우리 같이 살자 또는 그 혼자 밥 먹는 게 많이 느는 이유가 그겁니다. 6천행 이상 넘어서면 누구하고 밥 한 번 먹자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네가 먹으면 내가 한번 사야 되니까. 예. 그 밥 사는 게 그러니까 600행이죠. 우리로 말하면. 600행이 넘어서면 그 밥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혼자 먹는 겁니다. 그 이렇게 독서실처럼. 그래서 왜 초식남이 나오냐? 일본 남자애들은 쪼다 같아서 초식남이 아니고 바로 결국은 매크로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죠. 내가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같이 살자 그러냐. 그러니까 독신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노인들이 일본 국부의 거의 한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순금융사 그 부채를 제하고 나면 8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부의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돈이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돈은 안 쓰고 소비는 안 하고 세금은 적게 내고 그렇죠. 수입이 적으니까. 반면에 가장 정부로부터 부담은 많이 지우고. 그럼 왜 그렇게 그러면 그 돈을 지고 앉았냐? 그 사람들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는데. 예,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쓰나미가 일어나고 나서 일본 사회가 훨씬 더 개인주의화 됐다고 그럽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그럼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나밖에 없다. 나는 뭘 믿냐? 돈밖에 없다. 예, 그전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화하고 현금에 집착하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 저소비, 경제 침체, 저성장의 악순환의 엔진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통계 이제 고령화를 보여주는데, 이걸 보시면은 일본이 먼저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빠르게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바톤을 받는 게 우리 한국입니다. 대략 우리가 20년 정도 차이를 두고 지금 일본을 따라가고 고령화를 따라가고 있고, 우리 다음에 이제 중국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65세 이상이 지금은 보실 거 없고요. 2050년이 되면 이제 얼마가 되느냐. 일본이 거의 38.8, 거의 40%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아마 이보다는 훨씬 높을 겁니다. 아마 36쯤 갈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일본이 제일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계는 지금 무티가 내는 게 무티가 낸 선거가 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앞으로 10년은 인도 시대가 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인도가 가장 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비, 국민소득 비중이 아까 우리가 90년에 보시면 아까 그 10%대에서 거의 3배가 지금 올라가. 그 국민소득의 3분의 1이 그 사회보장에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게이오 대학 교수라는 재정학 교수인데, 마침 문화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야기 중에 저는 제일 인상적인 말이 이겁니다. 일본 국민은 이게 한 세대를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20년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무슨 일이라도 냈겠죠. 누구도 이게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지 못했고, 그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일 핵심이 이겁니다. 저는 제일 핵심이 그거예요. 왜 냄비 속에 깨구리가 20년을 더 앉아 있었냐. 곧 끝날 뚜껑이 금방 열릴 줄 알았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낳지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도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복지를 원한다 그래서 씨암탉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복지라고 하는 건 결국은 경제력이 강해야 복지를 소위 지속 가능한 거지. 지금 일본의 이제 문제를 아주 단적으로 해요. 저는 가장 얘기가 이겁니다. 누구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저는 정말로 이거 보고 난,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진짜? 정부 결산인데, 보시면은 2012년 걸 보면은 결산의
세금이 41%고요. 국채가 46%예요. 우리 가격으로 말하면 대부업체 빚내는 게 별반이라는 얘기 46%가. 이게 어떻게 이런 정부가 있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 동안 국채 의존 비율이 10%에서 46으로 간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그래서 뭐 했었는데? 세출의 3분의 1이 사회보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가 이자예요.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절반이 국채고 세출의 22%가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잃어버린 20년 후 초기에 90년대 초에는 그 확대 재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많이 썼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제 공공사업이 이제 그 다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급격하게 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서는 지금 지난번에 그 구로다 총재가 그 아베한테 더 이상 돈을 못 풀겠다고 했죠. 그 구로다 총재의 관심은 그겁니다. 지금은 우리끼리 이렇게 하지만은 언젠가는 국제사회가 일본 국채는 쓰레기라고 하는 날이 온다. 반드시 그 날이 온다. 이렇게 가면은. 이거를 저지할 대책을 내놔야 자기가 협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요. GDP 개정사항에 국민소득은 지금 90년에 비해 3.4가 늘었어요. 그런데 조세 부담은 16%가 줄었습니다. 부담액이 줄었어요. 부담률은 5%가 줄었어요. 개인으로 따지면 5분의 1이 줄었어요. 세금 부담이. 나라는 저렇게 빚이 쌓여있는데 세금은 줄었습니다.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노인의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개호보험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걸 이걸 걸면 다 정권이 날아갔습니다. 자민당도 그랬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 나타나는데 하지만 이 아베는 이걸 올리는 대신에 아베는 미리 설탕물을 잔뜩 풀었죠. 저 돈을 풀어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뭐 월급을 올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일본 국민들한테 설탕물을 잔뜩 미개놓고 그리고 이제 그 설득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일본 사람 같으면 아베를 존경할 것 같습니다. 만약 아베는 오래 안 간다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아베는 이 너무나 지친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마지막 한 판이에요. 너무나 달콤한 마지막 한 판이에요. 이게 재임 기간인데요. 쭉 보시면 90년대에 와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이거 가지고 이제 죽도밥도 안 되고 다 나갑니다. 고이즈미가 와서 비로소 구조개혁으로 틀을 잡아가지고 일본 국민을 설득을 해서 한 5년 가까이 처음으로 이제 좀 끌어가죠. 그래봤자 우정사업 민영화 그 정도밖에 그칩니다. 그 나머지는 하고 이 아베가 마지막 여기는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는 그거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요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고이즈미하고 지금 그 아베 2차 아베를 빼고 나면 평균 13개월 했어요. 짧은 사람은 9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또 하나 보시면 보수하고 진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그 국민들한테 이 설탕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구조개혁과 거리가 멀어지고 정부의 지도력이 떨어져 갑니다. 요거는 이제 2013년에서 참여연 선거 거를 이제 제가 이걸 부탁을 해가지고 뽑아봤는데요. 50세 이하 사람들이 유권자는 43인, 물론 절대적으로 노인들보다 적어요. 하지만 43%인데 투표자 비중에는 거의 10%포인트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웰페어 때문에 전부 미래 세대에 부담은 가는데 얘들은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건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65%를 투표에 65%를 결정하니까 노인을 위한 노인의 정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도 이미 여기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또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이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그 젊은이들. 일본 젊은이들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나라가 이 꼴인데 어떻게 행복하냐. 지금 일본 젊은이들은 일본이라는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세대는 대동아 전쟁을 치르고 전후 경제 부흥하고 온 그 나라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 반면에 지금 젊은 사람은 일본? 그게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냥 나는 내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일본이 끝장날지 모른다고?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일본이 사라지더라도 내 인생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일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건 관심 가질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친구가 있고 게임기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잊은 그 젊은이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본이 왜 20년을 잃어버렸는가?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소명의식이 없는, 역사의식이 없는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국민들.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별명을 붙이더라고요.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그 온갖 종의 그 특이한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그 외국인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외국 상품이 들어와서 견뎌내지도 못하고, 일본 와서 유통망을 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 일본 대기업은 글로벌라이즈 했지만, 일본 사회는 세계로부터 떨어져 있는 갈라파고스와 같은 완전히 유리된 이상한 섬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망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바로 이 갈라파고스 속에 안주하는 그 종들하고 같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대의가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이 노인 세대보다 훨씬 가난한데 얘들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해가지고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훨씬 많은 부를 가진 노령층들이 지금 그 자기 복지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뭐 아무 관심이 없는 정치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아까 뭐 경제적으로 앞에 우리가 20년이 왜 왔냐는 이유를 했습니다만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이유보다가 사실은 훨씬 정치 사회적인데 오히려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우리도 이대로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느낀 소감은 뭐냐면요. 일본에 95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굉장히 95년 비슷합니다. 95년쯤 와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도 장기 침체를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 이유가 뭐냐? 왜 냄비 속은 깨구리가 되느냐?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조개혁이라고 이거 하는 건 결국은 그 기득권을 조정을 해서 고통을 재배분해야 되는데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과 이익을 재배분하는 거거든요. 이걸 못하는 거죠. 이걸 못하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기간 동안에 등장하던 모든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이 두 가지였어요.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인데 구조개혁을 하자니 표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세게 못하는 겁니다. 경제 활성화를 하자니 빅턴을 해야 돼요. 야, 이렇게 가면 살겠구나.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 변곡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느 때까지는 힘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실산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끔 하다가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조개혁도 안 되고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거 놓고 들어와서 전부 다 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뭐 될 것처럼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조금만 뭐 이렇게 또 그럼 가고 또 다음 놈이 와서 또 뭐 하는 척 하다가 또 가고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고령화해 가면서 정치 지도력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자주 일어나고 국가를 혁신할 수 있는 주도력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현상 유지적인 정부가 들어오고 경제가 미래가 오고 그러니까 이 국가 과제를 사람들에서 다 외면합니다. 개인주의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국가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영국의 대처나 또는 그 2003년의 시로드나 저는 이런 정치 집단 또는 이런 리더십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보다가 왜 이렇게 오래 갔냐 하는 거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고령화 과정은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첫째, 65세 이상 비중이 12에서 14를 가는데 일본은 22년이 걸렸어요. 90년에서 12년까지. 우리는 13년에서 30년까지 갑니다.
훨씬 가파르죠. 17년이면 갑니다. 그 다음에 일본 고령화는 이미 90년대 얘들은 미국의 80%까지 부를 쌓아놓고 고령화가 들어갔습니다. 90년에 사회보장 지출이 GDP의 11%였는데 이거를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23%까지 올렸어요. 우리가 지금 10.4예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보세요. 지금 현재 일본의 절대 빈곤율이 10%입니다. 우리 절대 빈곤율이 지금 절반이에요. 고령층이. 이미 출발점에서. 뭐, 이거는 이 숫자는 좀 꺼벙하지만 이건 명확하죠, 지금. 저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일본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90년대는 소위 신경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 돌아서는 또 그 하우징 버블이 있었고, 세계경제 여건이 좋았다고요. 돌파구가 있었어요. 얘들은 앵고 때문에 그걸 살리지를 못했지.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수출을 가지고 드라이브 하던 시대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일본은 사회 안전망의 중심이 정부가 아니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가면은, 대기업에서 나가면은 대기업에서 자회사로 가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로 가고, 이렇게 걔들은 서서히 굉장히 그 온정주의적으로 이렇게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경제활동을 이렇게 늦추는데 우리는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냥 절벽이죠. 우린 절벽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우리가 일본보다가 큰 변화가 없다면, 빅턴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본 이런 20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